대표적으로 CDS라고 하는 이제 지표입니다. 이제 네. 국채 특히나 국채 CDS 프리미엄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즉 이 국가가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이 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프리미엄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기가 더 커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안 난다라고 금융시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이전의 전쟁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나서 좀 빠르게 또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다시 한번 자전거의 전성시대가 올까? 요즘 주변에서요, 이 자전거 타는 분들 많아졌다는 거 느끼십니까? 최근 자전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매출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자전거 판매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는 20% 넘게 증가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유가 있죠. 역시 고유가 영향이 큽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대한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여기에 이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또 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코로나19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리오프닝과 함께 더 많이 나온다면 이번엔 다시 지난 2019년 이전에 자전거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 대세는 자전거 중에서도 전기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전거 하체에도 진짜 좋죠. 네. 이번 주말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다가오는 이 봄을 느끼고 싶습니다. 3월 5일 목돈연구소 오늘 첫 곡은 이 곡은 어떨까요? 정인겔입니다. 자전거.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정인겔의 자전거였는데 진짜 그래요. 자전거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부쩍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기름값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주부님들도 장 보러 갈 때 자전거도 타고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때 좀 자전거를 좀 열심히 막 타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극복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다가 궤도에 오르면은 이제 그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제가 안장이 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안장이. 그래서 좀 안장을 교체할까 좀 생각했는데 또 그 정도 단계에서는 그 안장을 바꾸는 거를 또 안 쳐줍니다. 이게 딱 그걸 타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안장을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자전거들을 좋아하시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환경에도 좋다라고 하고요. 자, 봄입니다. 자전거 타고 한번 힘껏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셔서 함께해 주시죠. 자, 잠시 후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이 있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기다립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현 웃음이 나오는 것은요. 현 웃이 터진 것은 윤정민 님이 네. 크크크크 하 본부장님 소장님께 연애 수업 받으셔야겠네요. 흐흐흐흐 코너 할 때마다 말씀하시니 흐흐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윤종민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어떤 너무나 지금 주식과의 연애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근데 주식도 어떤 이 모든 어떤 사랑과 연애 이 감정이 있어야 또 주식도 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조금 지금 더 그쪽을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네, 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볼 때마다 네. 왜냐면 이미 하창원 본부장의 부모님께서도 막 이제 너는 왜 여자친구 없니 이런 말씀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그 단계가 넘었죠. 네,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종민. 빨리 우리 하창원 본부장. 짬짬이 주식 말고도 좀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 네, 네. 러브가 필요한 거고 더 제가 이렇게 왜 그동안 매번 그랬는 줄 아세요? 겨울 때마다? 봄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는데 지금 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말도 안 듣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 네. 자, 돌아가 보죠. 오늘 주식학교는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좀 진행이 됐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시류 뉴스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니까 네. 아예 우크라이나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죠. 바로. 네, 일단은 그러면 요번에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부터 네.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결국엔 지리적인 영향이죠.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붙어 있고 또 지리적으로 하나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였죠. 네, 네, 원래 네,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키예프 루스라는 한 국가에서 갈라져 나왔고요. 또 같은 또 동슬라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종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한 뿌리였는데 네. 이게 어떠한 이런 이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감정적인 골이 점점 심화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22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이제 수립이 되면서 네.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을 소련으로 했었는데 가죠. 그렇죠. 네. 소련으로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 연방 국가고 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지도자에게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소련의 정치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방 국가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제재를 좀 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한번 발생이 된 게 이제 식량에 대한 대란입니다. 아무래도 식량 부분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1932년에서 33년에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기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우크라이나인이 정말 많이 좀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약 39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때부터 좀 관계가 좀 좋지 않게 됐고 이제 소련이 결국엔 해체가 되면서 독립이 되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근접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러시아인도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또 거주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유럽 쪽이 다시 뭐 나토라든지 이런 이제 연합으로 점진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좀 병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전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 지금 이제 우리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들이죠. 그죠. 네, 사건들. 네. 사건들이 있었다.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었으나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사건이 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렸던 이제 이 식량에 대한 사건인데 아무래도 많이 이제 수확물 우크라이나가 이제 엄청난 곡물 왕국이죠. 네, 곡물 네, 왕국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이제 지역의 수확물을 무리하게 회수가 되게 되는 그런 이 사건이 1932년에 33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큰 기근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39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좀 사망을 하게 좀 되잖아요. 뼈서 깊은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네. 결국 해체되면서 네. 독립하게 되나 싶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친러 세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친러 네. 세력이 있고 주로 네, 동부에 네. 이제 있었고요. 그 네. 돈바스 지역에 네. 바로 그런 것들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들이 이제 커져오는 가운데 네. 여기까지 오게 됐었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나토 가입을 굉장히 원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EU 국가들 뭐 예를 들면 옛 소련 국가들이 이제 뭐 리투아니아라든지 폴란드, 체코, 뭐 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이런 그 나라들이 연달아 이제 나토에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 네, 동유럽 국가들이었죠. 그렇죠. 네. 현재도 이제 인접 국가들이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크림반도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나토 이런 회원국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바로 근접이 되어 있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선이 딱 맞닿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좀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곡물이라든지 이런 생산량이 정말 엄청나게 흑토지대가 이제 비옥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생산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곡물이 잘 나는 지역이 또 이제 나토 가입하고 하게 되고 이제 서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에너지 시장에 대한 격화 움직임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땐 사실 원자재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격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굉장히 힘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대부분의 원자재에서 생산량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으로 사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가격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2년 만에 최고치였고 이제 곡물 쪽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전쟁에 대한 이벤트들의 충분한 이제 요인이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인이 됐다. 전쟁에 대한 그런 그게, 네 전쟁을 충분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진행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핵을 가졌었던 나라였는데 그렇죠. 이제 핵을 반납하고 바로 나토에 들어갔었으면 네. 실은 이건 아니었었을 텐데 그 뒤로 나토 가입도 늦어지면서 지금은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과 유럽연합도 도와주는 듯하나 또 결국은 또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자신들만의 또 모두 챙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크림반도로 일단 한번 우리가 거의 유사한 그림을 본 수가 있었었죠. 그렇죠. 네. 이제 크림반도도 이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략적도 요충지입니다. 네. 일단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곳으로 좀 유명하고요. 또 흑해가 바로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뭐 무역이라든지 뭐 진출이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네. 사실 이제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소련 시절에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갔죠. 영토가 귀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사실 이제 반납이 돼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이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또 살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고 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칠러 성향이 강하게 됐고 이제 합병에 대한 투표를 좀 진행을 했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이제 칠러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96.6%라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네. 러시아에 다시 편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뭐 돈바스 지역에서도 사실 돈바스 지역도 이제 러시아와 가장 인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입니다. 그렇죠. 동부 네.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친러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루안크스라 아니면 도네츠크 부분도 이제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좀 서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오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도 뭐 우호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이런 근접한 그런 지역들 그리고 친러 성향이 강하거나 이제 러시아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사실 언제든지 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 유혈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네.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일단은 강력한 금융 제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걸 빠져나가면 어떡하죠? 러시아가 지금 벌써 코인 시장도 그렇죠. 막 지난 한 주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 스위프트 제재도 그렇게 약발이 안 먹을 텐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준비를 많이 했었던 네, 많이 한것 부분들 같아요.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죠. 네. 달러로 거래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재를 수출을 하고 팔아야죠. 그렇죠. 그에 따른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단기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재 금융 제재가 그렇게까지 뭐 일단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전쟁에 대한 이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 부분들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정말 자체적으로도 네. 비극이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 이게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하창부 본부장이 원유도 있고요, 천연가스도 있고 곡물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점점 전선이 확대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네.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인플레잖아요. 인플레로 갈 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여기 주목하고 떨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했고요.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투자 지표라든가 뭐 네. 접근법들로 가본다면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면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어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손 써볼 방법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리 좀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CDS라고 하는 이제 지표입니다. 이제 네. 국채 특히나 국채 CDS 프리미엄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즉 이 국가가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위험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이 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프리미엄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위기가 더 커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전쟁이 안 난다라고 금융시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이전의 전쟁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나서 좀 빠르게 또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CDS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 쪽에서 이런 자본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게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S&P 지수 옵션과 관련해서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 기대 지수를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이제 위험에 대한 이런 인식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0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래도 불안 심리가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바탕으로 얼마나 이런 투자자, 이 해당 이제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심리를 가질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빅스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S&P 지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내용 이제 빅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 코스피 지수인데 뭐 해당 가격보다는 사실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를 보통적으로 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투자합니까? 빅스는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린 이슈 분들은 아, 네. 네. 빅스, 근데 저는 이제 빅스 자체에 좀 투자를 하기보다는 빅스 지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배웠던 이제 시장 자체의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빅스 지수가 강하게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신다면은 뭐 인버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일단은 좀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떨어질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레버리지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빅스라는 게 하루에도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쵸, 엄청 요동을 근데 많이 이걸 치죠. 보고 약간 전쟁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빅스 지수가 30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관련된 이벤트가 사실 전쟁을 발발할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이벤트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 변동성 지수가 그만큼 많이 높아지게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이런 가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표로서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네. 뭐 당연히 국채랑 네.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바탕으로도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뭐 그거는 전쟁뿐만 아니라 뭐 경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그 뭐 어떤 투자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얘기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크레딧 디팔트 수업이죠. CDS 네. 프리미엄도 올라가겠고 빅스도 요동을 치고 또 해당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폭등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투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은 뭐 인버스라든가 빅스를 투자하기보다는 현금 분할 매수를 많이 권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게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는 사실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뭐 FOMC 같은 뭐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다 오픈이 되고 이제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만약에 붙어준다라면은 솔직히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사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이런 좀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금을 얼마나 잘 보유하고 전쟁 있는지가 쪽은 오히려 그냥 예측을 불허다. 그쵸. 사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리 예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발생하면은 발생한 대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회의록을 바탕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쪽을 집중해서 보시는 진입 게 시기를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3월 15, 16에 보자? 아니면 지금부터 간다? 3월 15, 16 보고 저는 네. 확실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네, 3월 17일 이후. 네, 네, 그때도 분할이죠. 분할이죠. 네.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최저점에서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바닥을 확인을 정확하게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다음 주는 이제 원전과 풍력,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 대한 카테고리 자체가 좀 바뀌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린 텍소노미가 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주식학 개론을 진행해 봤는데 하창원 본부장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8번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플라워의 애정 표현이라는 노래를 네. 항상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 제작진이 한 소절을 좀 해달라. 본인 어필 시간으로. 네, 지금 네. 시작해 주시죠. 굉장히 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가사가 좀 생각이 안 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밍으로 해달라고요. 허밍으로도 듣고 싶다. 아, 허밍으로. 네. 네. BGM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이런 식으로 네,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노래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하창원 본부장. 네, 자, 여러분, 쑥스럽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의 주식학 개론이었었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세 번 맞이 하창원 본부장의 새로운 사랑을 기원합니다. 거미 바비킴이 함께하는 러브 레시피. 아, 이 노래 무조건 봄에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